브랜드별로 매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주가에 작용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루이비통에 투자를 할 때는 네. 거의 이제 명품 섹터에 투자를 한다는 느낌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에르메스는 성장돼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조용하고 저 친구들은 크게 뭐 마케팅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상장되어 있고요. 주가가 스테디해요. 버킨백입니다. 뭐 그거에 이제 가격 상승 정도로 이제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진짜 버킨백 안 사고 에르메스 주식 샀으면 더 수익이 많이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특이한 건 샤넬은 주식시장에서 볼 수가 없는. 돈이 많은 기업은 상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샤넬이 상장을 안 하는 것도 굳이 어떤 필요성이 좀 없지 않아. 한동안은 큰 그림에서 명품 소비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랑 기업들 좀 얘기를 네네.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에도 유행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 특히 잘 나가는 브랜드는 어떤 게 있나요? 요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조사한 거여가지고 좀 변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뭐 그 유튜버들 많은 분들께서 명품 유튜버, 패션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이제 에르메스나 샤넬은 아예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로 좀 그렇죠. 분류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유행도 안 타고 그냥. 그리고 이제 좀 럭셔리로 가면은 루이비통, 디올, 펜디 뭐 이런 것들, 까르띠에 이런 것들은 뭐 유행을 조금 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좀 굳건하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렌디한 것과 좀 이제 벗어난 패션 이런 거에서 좀 나누는데, 셀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요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셀링 같은 경우에는 남성 옷은, 여성 거는 뭐 백화점에 다 있었죠. 근데 남성은 갤러리아에만 딱 있었어요. 네. 거기 압구정에는 갤러리아에만. 근데 지금은 롯데백화점 이런 데도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셀린이 요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고 나서부터 조금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프라다나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제 고루해진 브랜드로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네요. 또 몰라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좀 바뀌고 어떤 색깔이 좀 많이 바뀌면은 다시 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터처블, 그 럭셔리 이런 데들 빼고는 나머지 브랜드는 좀 계속 변동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유념해야 좀 주시해야 할 트렌드니까 네.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카테고리별로 특히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뭐 패션을 보통 떠올리지만 사실은 뭐 자동차 브랜드들도 있고 주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이게 뭐 근데 저희가 한국의 어떤 트렌드가 패션 쪽에는 조금 반영되는 것도 있고 자동차만 해도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주류 쪽은 또 트렌드 많이 타니까 투자에는 뭐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뭐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좀 재미로 좀 알아본다고 하면 요새는 또 위스키가 또 주류 쪽에서는 많이 소비가 되죠. 특히 일본 위스키는 뭐 없어서 못 사니까. 그리고 젊은 층들 위주로 과거의 어떤 그 때려붓고 취하기 위해 마시는 그것보다는 좀 즐기고 네. 이제 음미하고 이런 것들 문화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 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게 그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매년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인기도도 당연히 반영되고 뭐 이제 자산, 뭐 브랜딩 가치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발표하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포르쉐가 부동의 1위예요. 브랜드 중에서. 그래요? 패션이나 모든 거 다 통틀어서.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2022년도랑 23년도랑 변동 없이 루이비통이 2위, 그리고 샤넬이 3위에서 4위에서 3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구찌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중인데 3위였다 4위로 떨어지고, 에르메스는 5위 정도로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사실 주가에서도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꾸준히 좋고요. 샤넬은 뭐 상장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구찌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에르메스는 그냥 꾸준해요. 그럼 이 가치 순위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일단 매기는 건가요? 이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매출액도 있고요, 뭐 인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 가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뭐 어떤 인기도 뭐 이렇게 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종합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시면은 포르쉐는 그냥 부동의 몇 년 동안 1위예요. 빨간색이 포르쉐거든요. 근데 뭐 이제 샤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가지고, 명품도 확실히 이제 포르쉐는 좀 부동의 1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부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왔나라고 하는 게, 그 뭐 문제가 뭐 카푸어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카푸어도
진짜 영끌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포르쉐를 어떻게 카푸어를 해요? 그렇죠. 뭐 다운 페이먼트 뭐 10% 내고 뭐 1억을 땡길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포르쉐나 뭐 페라리 이런 거 카푸어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진짜 자산이 있다라고 봐야 네. 되는데 포르쉐 진짜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요. 길거리에서. 요즘 많이 눈에 띄는. 네,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막 한 대 보면은 막 오 신기해 막 맞아요. 이러는데 네. 길거리 요새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20대 이상 보는 것 같은데 적어도.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부가 많이 좀 창출됐구나 예. 뭐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 브랜드 가치에서 섹터별로 나눈 것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네. 패션 브랜드의 가치가 팬데믹 이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 이제 관련된 소비라든지 네. 어떤 수요가 좀 많이 증가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궁금했던 건데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서 실적이 가장 높은가 기업들 볼 때가 확실히 패션이군요. 그렇죠. 결국엔 패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구나. 또 뭐 좀 보니까 시계나 주얼리 같은 그런 작지만 그러니까 하나 사면은 그 꾸준히 찰 수 있고 이런 뭐 less but better이라고 네. 하던데 그런 트렌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롤렉스 이런 거는 네. 롤렉스 매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건 공기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가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뭐 들어갈 그 포기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옷은 입다 보면은 헐고 결국에는 자산 가치는 네. 좀 입는 순간 감가상각이 확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롤렉스나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이 오히려 이제 플러스 네. 거의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인정 많이 받아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명품 기업들 이제 얘기할 때 거대 기업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네. LVMH랑 캐링을 네. 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LVMH에는 몇십 개의 브랜드가 있는 건가요? 그 브랜드가 사실은 LVMH는 그 패션 쪽도 있고 패션 쪽이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향수 화장품, 시계 보석, 그리고 리테일 쪽 이거는 이제 매출 비중이니까 리테일은 뭐 본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기타까지 다 하면은 네. 사실 브랜드가 몇십 개가 아니라 또 엄청 넘어가죠. 그래요? 네, 그리고 LVMH가 이제 그 이쪽 명품계의 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이런 브랜드를 직접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단적인 예로 9월 달에 이제 버켄스탁 아시죠? 버켄스탁 네. 뭐 명품은 아니지만 네. 이런 데까지 손을 뻗치는데 버켄스탁이 아. 9월 달에 이제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뭐 아. 시가총액 10조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제가 기억하기로 엘캐피털이었나? 제가 이름 엘캐터튼이라고 이 상업펀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업펀드의 최대 주주가 LVMH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도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패션 브랜드는 거의 이제 LVMH가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볼 수 그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도 회장 욕심이 장난이 아닌 것 네, 같아요. 걔 진짜 욕심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막 구찌도 살려고 하고 막 그랬던 아. 것 같아요. 네. 구찌는 캐링의 대표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살려고 막 시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음. 뭐 성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LVMH에서 궁금한 게 MH가 그 모에 테네시 주류 기업인 네네. 거죠. 근데 그거의 매출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뭐 9%, 한 10% 이내니까 그걸로 무슨 매출 비중이 좌우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거는 사실 뭐 만약에 이제 지금 요번에 2분기 실적 봤을 때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좀 그런 트렌드에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또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위스키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증가를 한 반면에 샴페인 같은 건 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죠. 샴페인을 누가 집에서 혼자 따가지고 먹지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근데 뭐 파티가 있고 막 축하할 일이 있고 맞아요. 같이 먹으니까 이런 그런 팬데믹 기간에 그런 건 좀 줄어드는 반면에 재택근무하고 집에 맨날 갇혀 있으니까 위스키나 또 이런 것들은 또 먹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2분기 때 이제 매출 보면은 주류 쪽은 좀 줄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매출 그러니까 주가에 큰 영향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 비중이 워낙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뭐 모에샹동 뭐 이런 유명한 술도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그냥 거미줄 같이 그냥 다 가지고 있다. 문어발 같이. 근데 그럼 이름이 MH가 붙은 거는 혹시 왜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합병을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무슨 이제 뭐그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 좀 비슷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뭐 합병하면서 조건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수 있죠.
캐링 같은 경우는 더 흥미로운 게 원래는 이 럭셔리 패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캐링을 제가 뭐 멀리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원래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그 DDP에서 뭐 이제 그 전시회 같은 거 한 적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조그만 뭐 가죽 회사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시작은 굉장히 다 미미한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캐링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캐링은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구찌랑 보면 캐링에는 이제 구찌, 생로랑, 아. 보테가 베네타 그리고 발렌티노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거는 구찌고요. 구찌가 이제 57% 정도 네.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말고 선글라스 이런 것도 있는데 매출 비중이 거의 작아가지고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선글라스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그쪽에 포함되는데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고 패션 브랜드가 거의 매출 비중이 한 9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패션만 보시면 되는데 투자할 때 그 중에서도 구찌가 50% 넘으니까 거의 이제 구찌에 좌우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명품 주식을 이제 정말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할 때 본인들이 패션 쪽에 매출 비중이 50% 넘는다는 네. 것까지는 발표하는데요. 루이비통 매출 비중이 몇 프로 이렇게 안 해요. 어. 그냥 저희가 그냥 가늠할 때 루이비통이 네. 제일 크겠구나 브랜드 네. 가치로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서 루이비통의 실적에 따라서 좀 좌우되겠구나라는 걸 가늠하는 거지 정확하게 뭐 매출 비중을 발표하지 않고 워낙 많은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 셀린이 잘 나가니까 그 루이비통 주식 사야겠는데 뭐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에 투자를 할 때는 네. 거의 이제 명품 섹터에 투자를 한다는 느낌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보니까 구찌가 갑자기 괜찮아가지고 네. 구찌 매출이 좀 요새 잘 나갈 것 같다. 네. 그래서 투자한다고 하면 캐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구찌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브랜드별로 매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주가에 작용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루이비통은 딱 봤을 때 루이비통 보고 그냥 투자한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캐링은 공개한 거예요? 구찌의 비중을? 네, 캐링은 이제 브랜드별로 비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겠죠.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카테고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이제 분리해서 하기가 힘들고 캐링은 사실은 캐링도 많은 브랜드 보유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좀 브랜드별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면 그럼 종목이 크게 LVMH 있고 캐링 있고 그다음 따로 봐야 될 게 또 이제 에르메스 있죠. 네. 에르메스는 성장돼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조용하고 저 친구들은 크게 뭐 마케팅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상장되어 있고요. 주가가 이제 스테디해요. 에르메스의 그 무슨 백이지 버킨백인가? 뭐 그거에 이제 가격 상승 정도로 이제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버킨백 안 사고 매출 그 에르메스 주식 샀으면 더 수익이 많이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에르메스는 어찌됐든 에르메스 하나에 거의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면 되지만 또 어떤 그 재미는 좀 없다. 에르메스도 과거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뭐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그냥 스테디한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그거 투자하면은 뭐 명품 기업에 투자하는 뭐 다이나믹한 그런 맛은 없지만 그냥 좀 스테디하게 가져가는 이런 맛은 있고 또 프라다도 상장이 되어 있죠. 사실 뭐 일일이 따지자면 너무 많지만 프라다 정도까지 보면은 프라다는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종목 코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918인가 그런데 이게 설립연도예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한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이 막 이제 성장할 때였고 네. 명품 소비가 엄청나게 왕성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상장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어필을 하려고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힘든 게 아까 앞에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라다랑 미우미우가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2분기에도 잘 나왔고요. 네. 둘 다 많이 이제 매출이 잘 나와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게 지금은 조금 디스카운트로 작용을 하는 게 과거에는 홍콩 증시가 좋았죠. 왜냐하면 중국의 호재도 반영을 하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 해야 되지? 그럼 무조건 홍콩. 그래서 홍콩이 유동성도 풍부하고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안 좋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고금리로 올라가고 다들 아시다시피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랑 페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홍콩 달러가 이제 결국엔 미국 달러의 금리가 더 오니까 이쪽 수요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페그제를 유지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홍콩도 금리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홍콩의 집값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예. 금리 인상을 한다? 타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콩의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홍콩에는 외국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이 고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홍콩 증시 좀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가야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미국의 악재들을 반영 많이 해요. 근데 중국의 호재가 이제 홍콩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힘든 상황이 있었어 가지고 왜냐면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홍자만 독보적으로 튄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라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올 때도 그렇게 크게 좀 이제 그 어떤 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맛보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죠. 아니, 악재는 반영하면서 호재는 잘 반영이 그쵸, 안 되는 그쵸. 상황이 좀 그런 게 있었고 사실 프라다가 투자를 어찌 보면 이제 명품 기업으로 분류는 되지만 중소형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도 이제 다른 명품 기업 대비 적고 매출도 확연히 적고 그리고 이제 뭐 4개인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프라다, 미우미우 그리고 처치스 뭐 이런 신발 브랜드 2개인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매출 비중이 적으니까 프라다랑 미우미우만 보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2개 기업만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좀 변경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맛이 좀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럼 그 프라다나 이게 단일 브랜드가 상장된 것 같은 경우는 그거는 LVMH나 캐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아, 거의 이제 뭐 몽클레어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근데 또 특이한 건 샤넬은 주식시장에서 볼 수가 없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하는 목적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이 제일 클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 국내에서 막 신용도 있고 막 공신력 있어요라고 뭐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국가에 상장한다는 거는 뭐 인정받은 거니까 다 통과 절차를 통해서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샤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현금이 많고 뭔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찮거든요. 상장하면은 막 분기별로 보고서 내야지 주주 이사회 해가지고 주주총회 해가지고 막 주주들한테 뭐 안건 저 이거 통과 좀 배당 좀 줘도 될까요? 반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많은 기업은 상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샤넬이 상장을 안 하는 것도 굳이 어떤 필요성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가 흐름이나 보면 굉장히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탄탄하게 보이고 LVMH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냥 마음껏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인 느낌인데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명품 소비라는 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세대 간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트렌드가 한번 형성된 거는 그 세대가 갈 때까지도 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죠.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큰 그림에서 명품 소비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그 브랜딩을 유지하는 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거든요. 주식을 샀을 때 그래도 좀씩 오르더라도 뭐 변동이 있더라도 너무 마이너스가 나면 못 버텨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그거를 한 번에 사가지고 주가 딱 물린다? 그러면 그거를 또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나오는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분할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개별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르메스는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좀 스테디해요. 제가 준비한 차트는 5년물인데 이거를 더 길게 시계열을 늘려봐도 에르메스는 쭉 우상향하기 때문에 포트에 그냥 나는 뭐 별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에르메스 정도 하나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것들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비슷한 아이디어가 사실은 루이비통이랑 좀 비슷하고요. 루이비통은 이제 루이비통이 이제 좌지우지를 하기도 하지만 워낙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명품 섹터에 투자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2개는 좀 그런 데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캐링이나 이제 프라다 같은 경우가 진짜 브랜드의 흥망성쇠를 좀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죠.
이제 요새 구찌가 조금 그래도 이제 과거 같지 않고 좀 힘든 모습을 보이니까 캐링의 주가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요거는 또 그런 투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찌가 2번 파산할 뻔했어요. 과거에 이제 한 번 파산할 뻔한 거를 이제 회생시킨 게 톰 포드였거든요. 그때 톰 포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뭐 모델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인데 톰 포드가 그 당시에 무명이었어요 거의. 그런데 구찌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완전히 살렸죠. 구찌가 되게 막 늙어가서 이제 망해가는 브랜드였는데 딱 들어가서 약간 그때 좀 섹스 어필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되게 이제 섹시한 광고들 하고 막 그래서 그때 마돈나나 이렇게 당대 스타들이 막 구찌 옷 입고 하면서 브랜드 확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톰 포드는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 거죠. 예. 그래서 톰 포드가 지금 나온 거고 그게 아마 2018년 정도까지인가 해서 한 번 또 위기가 있었는데 네. 2018년도에 이제 알렉산드로 미켈레라고 이분도 거의 이거 무명을 데리고 오는 게 그건가? 되게 이분도 거의 무명이었어요. 구찌에서 막 액세서리 디자인한 네. 사람이었나? 그랬는데 이분을 딱 막 데리고 왔는데 과거에 이제 막 되게 과한 구찌 막 이런 것들 이분이 한 거거든요. 그거 딱 데리고 오면서 브랜드가 갑자기 영해지면서 다시 한번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이분 떠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침체기다. 근데 이게 또 누가 또 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프라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프라다는 전통적으로 그 프라다 가문 회사랍니다. 3대인가 그런데 그분이 계속 디자인하니까 네. 프라다는 디자인 보면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네. 계속 가문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안 좋았었는데 라프 시몬스라고 이제 라프 시몬스도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디자이너 아니었었는데 본인의 레이블도 운영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 뉴욕에서 이제 패션쇼를 했는데 되게 파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니멀리즘 쪽에서는 되게 대표로 이제 뽑히는 분인데 이분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최초로 둘이 같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확연한 변화 있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를 이제 나타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객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의해서 특히 명품 브랜드는 좌지우지되는 게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런 상승 동력을 노려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은 굉장히 좀 뭐 잘 가지만 너무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들은 진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 많이 죽어 있고 브랜드가 많이 죽어 있고 이런데 누군가를 영입해서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확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는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디다스도 그 케냐 웨스트랑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면서 이지부스트라는 신발을 낸 게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이지부스트라는 신발 내면서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없던 신발 카테고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산업 섹터에 그냥 투자하는 기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그럼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뭐 킴 존스, 뭐 이제 크리스찬 디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 친구 괜찮은데 크리스찬 디올을 막 살려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됐고 저 보니까 좀 셀링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좀 해봐.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어떤 한 자기네 브랜드에서 잘 되면 계속 자기네 브랜드 돌리면서 살리는 뭐 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좀 어쩌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좀 제가 너무 네. 왔다 갔다 하긴 하죠. 잘 되면은 뭐 다른 것도 보완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탄탄한 네.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 뭐 장기 투자를 할지 뭐 이런 변동성을 잘 고려해서 종목별로 투자를 할지 보면 되겠네요. 근데 보면 이게 유럽 증시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도 사실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은데 유럽 증시는 또 더 뭐 프라다는 맞습니다. 홍콩이고 또 심지어 뭐 약간 팁들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도 하고 당연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투자한다 치고 그럼 또 홍콩 투자 그럼 홍콩 달러 또 해야 되고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뭐 2천만 원은 미국에 하고 2천만 원은 홍콩에 하고 너무 분산돼 있는 것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홍콩에 있는 주식을 내가 계속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홍콩 주식을 하다가 이거 팔아서 미국에 뭐 테슬라 사고 싶은데 그럼 또 환전해야 되면 여기에서 또 이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어차피 이거는 장기 투자로 하는 게 뭐 괜찮은 주식들이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뭐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 홍콩 증시 좀 부담되신다고 하면은 네. 요새는 ETF들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이런 거 제가 하나 가져온 거는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탁. 그래서 밑에 보유 종목들을 보면요, 제가 이야기했던 루이비통, 뭐 캐링, 그리고 까르띠에, 뭐 몽클레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명품 섹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패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주얼리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에 투자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그 퇴직연금 계좌에 네. 요새 이제 좋은 게 ETF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네. 과거에는 막 무슨 뭐 MMF 막 그 수익률도 적고 막 네.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ETF가 한국도 지금 아마 제 기억하기로 400 몇 개인가 상장돼 있을 거거든요. 다양한 ETF가 상장돼 있어요. 그게 레버리지 이런 거, 인버스 이런 거 아니면은 네. 그 퇴직연금 계좌로 다 가능해요. 퇴직연금은 결국에는 DC형으로 해서 내가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장기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S&P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투자를 해도 유용한 거죠.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이거 거래량도 너무 없고 유동성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하면 사실 그거는 큰 이슈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뭐 잠깐 몇 달 투자하는 거면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유동성이 없으면 거기에서 몇 %씩 까일 수 있으니까 부담이 되지만 네. 장기 투자로 하실 때는 그런 것도 별 이슈가 안 돼서 퇴직연금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탐나는데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지식들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도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